안녕하세요. 오유엔 초대석 함께 여는 미래 진행의 오승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 조순 전 경제부총리님 모시고 우리나라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와 우리나라 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주시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강연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지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민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된 강연은 또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나라 경제의 그 현황, 전망, 네. 그리고 문제점, 네. 또 앞으로 나가야 할 길, 뭐 이런 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 세계 속의 우리나라를 잠깐 엿봤다면 예.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들이 또 제시돼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힘찬 박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케인즈라 불리며 한국경제학계의 대가로 불리는 사람이 있다. 청렴결백한 이미지와 소신정책으로 판관포청천이란 별명까지 얻은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바로 그 주인공. 초대 민선 서울시장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총재 등 굵직굵직한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경제학 박사 교수라는 직함이 가장 돋보이는 그는 우리나라 대표격 원로 경제학자다. 1957년 한국의 케인즈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미국 유학을 떠났다가 10년 만에 귀국해 만 40세에 서울대 3대 교수가 된 후 경제학 원론, 한국 경제의 현실과 진로, 아시아의 근대화 등 많은 저술과 강의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서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조순 전 경제부총리. 여전히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흐름을 간파하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2011년 그가 전하는 세계와 국내 경제 흐름,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경제 정책까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조순 전 경제부총리의 비전을 만나본다. 네,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 경제 위기를 맞은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냐, 문제가 무엇이고 또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무엇이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대체로 한 너댓 가지로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제 위기 극복을 비교적 쉽게 한 요인은 무엇이냐, 이것이 첫째가 되겠고, 둘째는 한국 경제의 그 전망, 그리고 문제점, 이러한 것이고요. 셋째는 한국 경제 운영의 바람직한 패러다임, 새로운 그 원칙, 이것이 되겠고, 넷째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좀 더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무엇이다,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위기 극복, 이것의 여기에 대한 과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 전번 시간에도 다소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는 우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데 와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선진국이에요. 좋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령 이 이식주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교육의 정도라든지, 선진국이라고 해도 전혀 우리가 꿀릴 것이 없어요. 선진국을 이것을 더욱더 굳히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참 어떤 나라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국격을 높이는 이러한 일이 남아있지, 우리가 아주 후진국은 아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후진적인 지역이 남아있는 부분이 사실은 금융 문제였어요. 우리나라 금융은 지금도 미발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재산을 보유하는 이 수단, 이것이 아직도 말하자면 이 토지, 주택, 이런 그 부동산이거든요, 주로. 그건 뭐 이해를 할 만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우리나라가 지난 60년을 지내오는 과정에서 항상 이 땅값, 그다음에 아파트값, 주택값, 이런 건 올라갔거든요. 항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어떤 주식이라든지 증권, 뭐 채권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별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마자 국민의 의식 속에 우리의 재산 보유의 수단으로서는 이것은 땅과 부동산이다. 이런 게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이 제대로 잘 발전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별로 좋은 이러한 그 재산 보유의 수단이 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 덕택으로 사실은 이번에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은 일단 긍정적인 그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불량 유독 금융 이 자산, 금융 상품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러한 상품들이 바닥을 전부 말하자면 그 가치를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래서 그 비교적 쉽게 극복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둘째로 제가 꼽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 큰 적자가 아닙니다. 딴 OECD 나라들에 비해서도 양호한이라는 그 편이거든요.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단서가 붙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일단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소 재정 적자를 우리가 감수를 하거나 또 말하자면 그 금융 부문에서 확대를 해도 괜찮는 이러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 놓고 재정금융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게 또 한 가지 꼽을 수가 있고, 한국 사람들의 그 하는 일들이 아주 이 단기간에 어떤 하는 이런 그 신속한 면이 있어요. 순발력이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잘 발휘가 되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우리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를 했고, 그러니까 2010년에 정부가 발표한 성장률은 6.1%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성적입니다. 그 이면에는 사실 그 중국의 역할이 꽤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꽤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시장이 넓어지니까요. 우리의 수출을 많이 중국에 대해서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 거대한 이 무역 흑자, 이것이 우리의 성장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러한 그 요인이 됐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의 경제가 우리처럼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중국이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그만큼 괜찮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의 무역이 미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지위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됐다. 그 요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쉽게 극복하고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하는 이면에는 중국이 있었다. 그 다음에 넷째 번으로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걸 괜찮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G20 회의를 서울서 하게 됐다. 후진국으로서는 이번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상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이래서 그것도 역시 말하자면 그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금융위기를 비교적 쉽게 극복을 했다. 그게 이제 첫째 번째 우리가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비교적 이 간단한 그런 요인이고요. 둘째는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잘 겉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이러한 문제점, 이것이 뭐냐,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이 좋은 일들이었어요. 우리는 잘한다 소리를 들었고 우리도 그렇게 믿었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는 과정에서 자꾸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도 잘 되고 있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게 불거지듯이 국가도 역시 그랬는데 난제가 많이 지금 생겼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가 균형을 많이 잃었습니다. 균형 없는 불균형 경제예요. 말하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엄청난 격차, 내수 산업이 아주 거의 아주 바닥에 깔려 있다. 이런 일이라든지 수출 산업은 잘 되는데 내수 산업은 안 된다. 제일 놀랄만한 일이 요새나 완전히 아주 쇼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요. 저축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저축률이요. 국민 총생산의 생산이 즉 총소득인데 여기 차지하는 비중이 2.8%라는 겁니다. 이게 이 미국보다도 더 낮아요. 또 그리고 유럽 OECD 평균의 반도 안 됩니다. 나 그거 아주 보도를 듣고 아주 완전히 아니 이게 정말 내 눈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걸 의심할 정도로 큰 쇼크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의 저축률이 옛날 박정희 개발연대에는 얼마였었냐면 보통 그저 35%, 경우에 따라서는 40% 육박을 하고 중국의 경우 지금도 40% 가까이 됩니다. 예. 그래야 그렇게 그건 좀 지나치게 많은 그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게 너무 낮아요. 참으로 참 큰 문제입니다. 소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이 나라가 바를 수가 없거든요. 저축이 없단 말이에요. 이 뭘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걸 유지해 나갑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축이나 투자 이익포를 저축인데요. 이렇게 낮다 참 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과 이 공공기관의 빚이 너무 많아요. 이게 참 큰 일입니다. 아까 여기 신문 여기 가져왔다가 여긴 안 가져왔습니다만 참 빚 지금 이 가계의 부채 주로 아파트 사기 위한 그런 말하자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빚이 그렇게 많은데 민간 이 부채가요, 가계 부채가 125조 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고 앞으로 5년 후가 되면은 300몇 조가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건 지탱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인가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여기는 안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국민도 이 자체도 말하자면 죽을 맛. 이렇게 아주 큰 헤드라인으로 그렇게 한 걸 봤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LH공사, 토지주택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빚이 125조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가계부채가 그렇게 많고 가계부채는 900조 원이고요. 그리고 LH공사의 빚이 125조 원이고 그렇다 이겁니다. LH공사 하나의 하루에 이자가 100억 원이라는 거예요. 예, 하루에 이자가 100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고 이 자치단체가 좋은 호화로운 말하자면 청사 짓고 뭐 하고 놀이터 만들고 이런 거요.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는데 아주 허비를 그렇게 많이 해요. 자치단체의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빚도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꽤 빨리 늘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참 굉장히 이것을 중요시해야 할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고용 문제, 일자리가
이 젊은 세대한테 마련되고 있잖아요. 벌써 50만 되면요. 멀쩡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떡하라고요? 정말 참 이걸. 뭔가 이것은 우리 경제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 그래서 다 같이 잘 살아야지요. 이건 뭐 정말 참 아주 큰 문제고. 그다음에 물가가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가 지금 이미 뭐 4.몇 프로, 4.1%인가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다. 이 하나하나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어떤 걸 그저 간단히 치유될 문제가 도 있고, 이 경제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한데, 지금 여기 가령 불균형 문제라든지 부채 문제라든지 이 고용 문제, 물가 문제 하나하나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여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는 그저 그럭저럭 말하자면 앞으로 한 2년 남았으니까 말하자면 적당히 뭐 할 수야 있겠지요. 뭐 그렇지만 요 다음 오는 정부쯤 되면요, 몇 해만 되게 되면 아주 참 그야말로 나라는 큰 덤태기를 쓰게 된다. 이렇게 사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양극화 있지 않습니까? 중산층의 말하자면 그 침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실 그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역시 이 방향을 아직도 잘 잡고 있지 못하다 이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외환 위기의 극복, 여기에 모든 신경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보아서 이 방향이 뭐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 내가 가령 요새 수명 긴 시대에 5년, 10년 금방 쫙쫙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해둬야 앞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후손들이 자식이라든지 아들, 딸들, 그 자손들 모두 그래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있죠. 지금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잘 사는 거, 인조이 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어떤 정도 해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잘하고 일자리를 가지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고, 손자들이 잘할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직까지도 선진국 거의 전부가 요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방향이 아직 잘 잡혀 있지 않아요. 워낙 문제가 컸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도 역시 말하자면 좀 더 쉽게 빨리 방향을 정립하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장래를 좀 더 길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경제를 그냥 정치나 혹은 교육이나 사회나 문화 이런 부분과 따로 떼서 경제를 생각하지 말고, 이를테면 삼성에서 무슨 반도체를 얼마 수출을 했다. 또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 몇 개를 수출을 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말하자면 경제와 정치, 그리고 경제와 사회, 국민의 심리, 그리고 교육, 문화, 이런 거 다 이렇게 국가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의 총합이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경제를 이렇게 보고 좀 이런 모든 분야를 튼튼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국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 문제, 말하자면 주안점의 문제라 할까요? 어떤 방향에 제일 말하자면 이 정신을 쏟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라고 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적당히 제 말씀 듣고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항상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경제 성장. 아까 제가 아까가 아니고 얼마 전인가요? 말씀을 드렸지요. 그 전에 내가 이
부총리하고 하는 총리할 때도 항상 성장을 너무 선호하고 물가나 혹은 이 경제 구조를 이 등한시 하는 것이 참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뭐 언젠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이게 아주 하나의 그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개발연대로부터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1인당 소득 4만 불을 달성을 해야만 4만 불을 달성하면은 선진국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선진국의 문턱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이만하면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의 내용이 이것이 신통치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교육의 내용. 우리가 교육을 뭐 어떻게 더 확장하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내용을 이렇게 충실히 하고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그 초등학교 교육을 좀 제대로 하고요. 중고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하고 대학을 좀 더 이렇게 충실히 하고 이래야 되지 뭐 교육 뭐 어떻게 선진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꾸 그런 어떤 이 1인당 소득 4만 불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런 이 생각을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량을 가지고 경제를 평가하지 말고 사람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사람 위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일, 사람을 쓰는 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가르치고 쓰고 또 이 나라 안에는 어차피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아라든지 이를테면 자식 없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심각한 그런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 보살펴 줘야 돼요. 그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 커뮤니티의 책임이라는 말이죠. 국가의 책임. 그러니까 사람 위주로 한다. 사람을 잘 가르쳐야 되고 잘 써야 되고 그런 일부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도움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국민을 해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해서 이 고생시키지 말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아주 참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자살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OECD의 최고입니다. 현재요. 그거 참 아주 나라의 치욕입니다. 왜 해피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왜 해피하게 못 살아냐 말이죠. 또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지금 출생률이요. 출생률이 OECD 나라에서 제일 낮습니다. 예, 말하자면 시집장가 안 가고 요즘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집 주변에는 전부 완룸 천지입니다. 완룸 천지예요. 전부 이제 가족이 다 파괴가 돼요.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이 파괴가 되고 이제는 이제 이 조부모는 가족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면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애를 낳으면 그 부담이 얼마입니까? 그 참 교육비 해가지고 참 사교육비 해가지고 안 되니까 애 안 낳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낳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쓰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50대면 다 직장 없고 그러니까 해피할 도리가 없지요. 그리고 국민하고 친해야 됩니다. 친근해야 돼요. 국민하고 친하다. 옛날 그 동양 고전입니다만은 그 고전에 대학이라는 고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학이라는 고전. 대학 이건 한마디로 해서 무슨 책이냐 하면은 정치하는 책입니다. 정치를 하는 데 대한 그 기본 방향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학 입문서라고 해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이라는 그 고전인데 그 고전의 책에 첫머리가 그렇습니다. 대학 지도는 대학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치를 하는 대인이 닦아야 하는 그 길은 제 명명덕하며 밝은 덕을 밝힌다 이거죠. 밝은 덕을 밝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 친민하고 사람들하고 친하게 만들고
요즘처럼 어떤 포퓰리즘을 해가지고 인기 여합을 하라는 말은 아니고 나하고 내가 가장 유정자라면 나와 국민들 간의 사이가 친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통하고 내 말을 국민들이 믿어주고 또는 내가 국민들을 사랑하고 이래야 그 대인지 이 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만 자관 그 친민 백성들과 국민과 친하는 거 이런 거 친한다는 건 뭐 돈을 주는 거 요즘은 복지하게 되면 돈 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줘야 돼요. 마음을 주고 마음을 사고 이게 친하는 방법이지. 옛날에 뭐 복지 제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걸 항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그 고용 말씀은 했습니다. 고용을 하자면요, 이제는요, 우리나라는 이제는 뭐 첨단 기술 이거만을 지금까지 생각을 첨단 기술이 꼭 그렇게 첨단 기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래 기술도 좋고 재래 농업도 좋고요. 재래 옛날부터 있던 이러한 거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의복 이러한 것을 통해서라도 가령 내가 어디 가가지고 사람 10사람 고용하는 이런 업체들을 하나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내 10사람 고용하는 업체를 만든다. 내가 하는 그 방법은 내 창의가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새로운 큰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다. 막 그렇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전부 해보세요. 그럼 나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 부유하게 돼요. 일자리는 다 있어요. 내가 10명 고용하고 여러분들이 다 10명 고용해 보세요.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돼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말하자면 그 삼성도 생기고 있고 이제 현대자동차도 나오게 이러면 아주 그다음에 아주 참 못 떨어진 나라가 되는 것이죠. 나라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 농업이라든지 생각이 지금 완전 농업은 거의 포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농업에도 거기에 우리가 잘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새로운 작물을 만들어낸다든지 새로운 어떤 소비 방법을 개발한다든지 얼마든지 있죠. 사람의 창의라는 것은 꼭 첨단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 그야말로 소홀히 하지 말고 다 그렇게 잘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빚을 그리고 인력의 아까 인력 말씀했지 않습니까? 고용과 그리고 교육 문제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인력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인력 계획을요. 우리나라 앞으로 장래는 불확실하죠.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말하자면 이 능력이 몇 사람을 대체로 어느 분야에서 대체로 어떤 정도로 고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예의 강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아무리 자꾸 그야말로 영어를 잘하고 독일어를 잘하고 해서 뭘 합니까 그걸요. 해피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교육의 내용도 고용 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이렇게 해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이렇게 해야지. 대학이 아무리 4년 대학을 참 그야말로 부모가 죽도록 해서 이제 말하자면 교육을 해놓으니 일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거 참 아주 국가적인 낭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인력 계획이라는 것을 계획이라고 불러도 좋고 해도 좋고 그렇다. 그 다음에 제가 끝으로 한마디 거의 다 시간이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아주 중요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적당한 수준에서 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나라가 파탄합니다. 아까 말한 재정 이 파탄이라는 것이 유럽에서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독일을 제외하고 그게 결국 말하자면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이 지는 빚은요. 개인이 지는 빚은 결국은 국가가 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령 이 지는 빚들 가령 이를테면 뭐 주택담보대출해서 은행에서 꾼 돈 여러분들이 그 빚이 되지만 그것은 전부 나중에 가가지고 국가 빚으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은행의 부실로 연결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갚지 못하면 은행이 그만큼 부실해질 거 아닙니까? 은행이 부실해지면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은행이 파산하면 경제는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데 정부는 누구 도와주느냐? 국민한테 세금 받아서 저 은행을 도와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빚이고 LH 공사의 빚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빚이고 할 것 없이 국가는 정말로 참 아주 이렇게 잘 보이는 안경을 써가지고 일일이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더 잊히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만 하고 이 말씀을 끝내겠어요. 옛날에 영국의 마가렛 대처라고 대처 여사라고 있었지 않았어요? 이 양반이 1979년에 영국 수상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노동당 근데 79년에 수상이 돼가지고서 그 양반이 90년에 존 메이저한테 11년 동안 영국 수상을 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업적이 뭐냐면은 재정을 딱 잡아서 그 아주 이 낭비를 하거나 또는 말하자면 지나친 이 지출을 하지 않았던 거 그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 마가렛 세차의 자서전이 있어요. 그 10 다우닝 스트리트여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 아주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리 중요한 지출이라도 그 전체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지출은 철저하게 막았다. 이렇게 이 사람이 그 참 철의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대체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잘 돼. 우리나라는요, 규율이 좀 부족합니다만 딱 적당한 규율을 가지고서 하고 이 국민의 마음만 잡으면요, 우리나라는 최고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마디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현황을 그대로 방치를 해놔두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지. 우리가 뭐 앞으로 잘 안 된다 이라는 말은 물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새겨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끝이겠습니다. 네, 네. 네, 총리님 강연이 아무래도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여서 1부 때보다 더 쏙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총리님께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기 전에 좀 여쭤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지금까지 뭐 부총리, 장관, 총재 또 20여 년간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직함이 무지 많으셔서 제가 어떻게 호칭을 하는 것이 제일 편하신지부터 좀 여쭙는 게 먼저지 않을까 싶은데 벌써 1부에는 제가 총리님이라고 호칭을 한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정부에 있었던 그 장관직, 뭐 부총리직, 네. 그다음에 정당에 있을 때 뭐 총재직 이것은 다 떨어진 지 오래됐고요. 이 서울시장 시장직 떨어진 지도 오래됐고 이제는 하나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명예교수예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교수지요 뭐. 네. 일생 동안 그걸 해왔는데요. 아. 예. 조 교수라고 이렇게 불러요. 조 교수님이라고.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부터는 교수님, 뭐 총리님 이렇게 좀 섞어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말을 그냥 교수.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 경제가 분명히 가능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 그 중에서 사실 우리가 개개인이 노력해도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나라 저축률이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를 아주 콕 집어 주셨는데요.
아주 완전히 네. 쇼크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40~40%까지 올라갔던 저축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전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소비하는 데 가고 있죠. 소비를 하니까 저축이라는 건 어떤 숫자냐 하면 소득 마이너스 소비가 저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적다고 하는 것은 첫째 소득이 적었거나 네. 소득이 너무 적으면 소비를 적게 해도 저축이 적을 거 아닙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또 크다고 봐요. 지금 저 중산층 이하는요. 소득이 너무 적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득은 그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너무 많거나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자오간 저축이 적으면 곤란합니다. 네. 그렇다면 좀 저축 활성화를 위해서 뭐 어떤 방법들이 좀 수반되어야 될까요? 그 역시 사회 기풍과 문제가 있어요. 사회 기풍요. 사회 기풍이 아주 이렇게 참 말하자면 운건하게 되면은 저축도 그 뭐 괜찮죠. 많이 하죠. 네. 우리들이 진짜 이렇게 소득이 생기면 우선 저축하는 분량부터 좀 이렇게 남겨놓고 소비를 하는 실천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예, 뭐 그래도 좋죠. 네. 자관 소득 마이너스 이 소비 이퀄 저축 그렇습니다. 네. 또 그러니까 그게 소득 마이너스 저축이 소비가 아니고요. 소득 마이너스 소비가 저축입니다. 예. 맞아요. 요 수식으로는 똑같은 게지만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요. 네.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건데요. 이 불안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한 이런 부분이 제일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첫째는 단기적으로는 우선 당장 물가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본다 할 것 같으면은 빚이 많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거. 그다음에 셋째로 이 고용. 그 순서는 별 그게 없습니다. 이 일자리. 예. 그리고 네. 그다음엔 교육의 내용. 예. 뭐 우리나라 교육이 좋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잘 몰라 그래요.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이 물가나 빚이나 또 일자리 교육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성장과 이 균형감 있게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된다면 경제 위기 극복이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질 거다라고 그렇죠. 낙관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요, 저희 사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정부를 담당하는 장관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자꾸 이런 뭐 세미나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토론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식 있는 사람들한테서 뭐 이렇게 강의도 듣고요. 뭐 국민의 소리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지금 어떤 장관인 이 장관은 하는 일은 딴 장관은 뭐 전혀 모른다. 네. 또 별로 관심도 없다. 이런 식은 곤란하죠. 네. 네. 또 강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또 굉장히 친근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죠. 예.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치를 또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서 또 그런 걸 아실 텐데 방법을 모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금방 알려집니다. 금방 알려져요. 그 생각이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직접적으로 많이 못 해주는 것은 수단이 없어서 그렇지 염려를 많이 이렇게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연히 방법이 나오고 그렇다. 아까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뭐 인기 영합보다는 진심은 통한다. 진심으로.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강연 중에도 현 정부는 지금 어떻게 3%, 5%를 뭐 유지해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또 두고 봐야 될 일이겠지만 그래도 그 다음 정부는 아마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네. 그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 몇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과 같이 물가가 올라가고 지금과 같이 빚이 자꾸 이렇게 늘어가고 있고 지금과 같이 일자리가 창출이 잘 안 되고 있고 지금같이 저축이 작은 숫자로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가서는 그게 5%, 3%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거죠. 예. 네.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되면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성장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말씀을 설파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니 성장을 중요시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아닌데 네. 성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기르도록 하자. 예.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런 국민 모두의 경제 생활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어떤 경제 생활, 또 이를테면 오 박사 같은 분의 경제 생활에 다 그게 이래 돼가지고서 3%면 3%, 5%면 5%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결과로 나타나는 성장을 그걸 가지고 추구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또 요즘 이렇게 언론 매체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 조금 쓴소리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소 그렇게 뭐 요즘만이 아니고 옛날부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FTA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대방을 선택을 할 적에 신중히 해야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자유무역협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 자유무역협정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나라는 안 된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유해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내가 가령 20명하고 아주 친하다 이래 봅시다. 친하다. 그러면은 별로 얘가 별로 좋은 얘가 아니구나. 이게, 예.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전에 지금 정권 이전의 정부 일적에 정부의 고관으로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예, 어떤 연구소에서 그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관이요. 예. 누구라고 하면 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 말이 끝나고 나서 내가 그랬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예. 그 자유무역협정을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건 안 좋습니다. 그 상대방을 잘 알고 내가 저 나라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하게 되면은 내한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또 나는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느냐, 이걸 다 따지고 그게 맞아야 그 FTA가 제대로 되지. 그냥 여기서 한 20개 나라하고 자건 하고 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네. 아주 좋지 않습니다. 마치 방파제 없는, 내가 늘 그런 얘기나, 방파제 없는 항구와 마찬가지다.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대외 경제 정책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활짝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세 없지 뭐 다 활짝 열려 있다면은 그만큼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 우리가 해볼 방법이 없게 됩니다. 더 많아질수록요.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자유무역 협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라는 방파제 없는 항구와 같이 된다.
네, 그렇군요. 예. 또 요즘 들어서 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 경제부총리제가 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그것은 찬성입니다. 사실은요. 예, 물론 잘 운영을 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네, 좀 그래서 그 부총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경제에 관련이 있는 장관들과 항상 상의를 해가지고 방향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총리 할 때는 그때는 부총리가 없었어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네. 경제부총리가 그러셨죠. 아니고 그냥 부총리였었는데 네. 경제장관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10명입니다. 매주 회의를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결국 뭐냐면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을 거기서 통과시키면은 국무회의에서는 이거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거의 무사 통과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있기 전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 지금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말하자면 옛날 식으로 상공부, 뭐 이때 뭐 재무부, 뭐 경제교육은 뭐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예. 다 같이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또 마련이 돼야 될 것 그렇죠. 같다는 말씀을 예. 해주시는 사령탑이 있어요. 경제정책하는 사령탑이 있어야 되죠. 네. 이것도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전 정운찬 총리가 예. 팔순 장치도 해드렸다고 하고 예. 아무래도 제자 아니십니까? 예. 그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운찬이는 아주 그 가까운 사이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렇지 이런데 그 참 이왕 질문하시니까 대답을 그 다 공인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주 솔직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나보다 더 솔직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기라면은 어느 자리를 막론하고 잘 이렇게 내놔요. 예. 우리 방청객 분들께서요, 우리 총리님께,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가 뭐 역시나 건강 비결이었어요. 건강 비결. 건강 비결은 자고 빨리 일어나고요. 네. 그겁니다. 예. 제 자신의 건강 네. 비결은 어떤 사람은 뭐 아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를테면 옛날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해가 뜰 무렵이 돼야 잠이 들는다. 네. 그래가지고 오후에 일어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건강했거든요. 예. 그렇게. 따라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의 경우는 네. 그거는 안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사람이 다 이렇게 지구가 돌아나가는 그 과정에서 생긴 생명체이기 때문에 밤에는 자라고 돼 있고 해가 나면 활동하라고 돼 있지 모택동식으로 하는 건 그건 안 돼요. 네. 예. 또 강연 중에 보니까 교수님께서 수치를 정확하게 탁탁탁탁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항상 배움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교수님에게 있어서 배움이란 어떤 것입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뭘 얼마나 모른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게 배움이지요.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래 보면 난 참 이거 내가 이런 것도 모르는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배운 게 뭐 지식을 하나 얻는 게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뭘 모르느냐 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 네. 예. 제가 또 인재를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잘 써야 되고 또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네. 총리님께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십니까?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실 여러 가지 공직 생활 속에서도 제일 유쾌하고 한 것은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아, 예.
그 시절에. 서울시장 할 때. 네.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할 기회가 많았고요. 네. 예, 그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당장 나타납니다. 네. 예. 다리 하나 놓아주면 딱 저기 댕기는 사람이 그만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아니, 그래. 그렇군요. 경제기획원 장관할 때 뭐 암만 얘기해봐도 뭐 잘 안 되고 말이죠. 그렇군요. 요즘에 정말 보면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우리나라 서민들이 많이 경제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서민들께 또 우리 방청객들께 또 시청자분들께 좀 용기를 내라는 좀 메시지를 한마디만 좀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렵게 느끼는 이 서민들 네. 자꾸 이렇게 제도를 뭔가 이렇게 좀 생활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만드는 이러한 기회를 그나마 있는 것을 자꾸 많이 박탈했어요. 예. 이를테면 내가 볼 때는 그래 호적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난 그거 아주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왜 잘못인 거 하니 가장이 남자가 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것이 있고 가족이 전부 역할을 합니다. 어려울 때는 좀 이렇게 서로 유한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게 하나의 사회의 하나의 유니트란 말이죠. 이게 없이 아까 저도 강연도 했습니다만 맨 원룸 천지예요. 예. 혼자서 하니 그러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글쎄 뭐라고 유한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글쎄입니다. 저게 이 각자가 좀 힘내서 좀 굳건하게 이렇게 좀 살아주십사 하는 얘기죠. 네. 자살하는 것처럼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요. 예. 인생을 타고났다가요. 그리고 또 유정자한테 대해서는 좀 그런 따뜻하게 하는 방법을 좀 개발해 줘서 할 수 있어요. 그거요. 네. 돈도 별로 안 듭니다. 그런 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그 방법이 나와요. 요즘 말하자면 결식 아동 아동 급식 있지 않습니까? 학교. 그런 것도요. 야당에서는 이를테면 포괄적 뭐라 그러더라? 포괄적 복지. 네. 또 여당에서는 선별적 복지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나는 그 사람들이 그 표현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로 삼아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데올로기 싸움 하지 말고 과연 그 급식이 정말로 필요하느냐? 그 아동들의 말하자면 생활 상태, 부모의 생활 상태가 어디냐 하는 것 진짜 팩트, 그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여기는 인구의 말하자면 학생들의 한 70%가 급식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나머지 30%도 해주고 뭔가 이런 식으로 처결을 하면 되는데 그거 자꾸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포괄적이냐 혹은 또한 무엇입니까 선별적이냐 네. 이런 식으로 싸움하니 쓸데없는 싸움입니다 사실은요. 네. 예. 오늘 또 인터뷰 중에 또 강연 중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본주의 정책으로 사람을 정말 감동시키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순 교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순 교수님께서는 명실공히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로십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다라고 우선은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물량 위주로 경제를 파악하지 말고 좀 사람을 위주로 그렇게 나가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내용들을 충실하게 넣어야 된다는 이런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모두 저축하는 습관, 절약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첫 번째 강연은 이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전환기에 처해 있다. 이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둘째 강연은 그러한 세계 정세에 비추어서 좀 멀리 내다보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잘 방향을 설정해서 풀어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려고 하는 이 아시아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제일 좋은 계획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는 것, 이것이 자연히 좋은 미래로 연결이 된다는 것.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산에는 밑에서는 위의 광경을 잘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 자꾸 그 광경이 더 넓어지거든요. 그나 마찬가지로 사람은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 하는 일을 잘하게 되면요, 미래는 마치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자연히 이렇게 자꾸 점점 더 넓게 좋게 보인다. 젊었을 때 특권이 바로 말하자면 앞을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일 같은 용감하게 그것을 이렇게 착수를 하고 일을 해보는 것. 앞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알고 그리고 시대의 앞을 보면서 이 말하자면 그 용기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모험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젊은이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